서울 패션 라디오 96화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요? 저희 둘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가 오늘은 특별하게 아무것도 안 정하고 만났습니다. 맞습니다. 특별한 건가요? 매달 우리가 이제 보통 뭔가를 정하고 미리 준비를 하고 이러면 어떤 문제가 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냐면, 이 최근에 장윤수 씨의 광고, 발렌타인 광고 보셨나요? 아니요. 안 봤어요? 네네. 바쁘구나. 네. 윤수가 새로 이사한 집에서 네. 나는 음악을 듣고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발렌타인 광고를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가 대본이 주어지면 갑자기 굉장히 정상인이 돼버려요. 맞아.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말투부터 달라지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치. 네. 리얼하게. 그렇죠. 특히 윤수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네. 맞아. 이렇게 계속 개데이 같은 거 치다가도 시키면 또 안 하는 그런 또 철두철미한 자기 철학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광고 보면 아주 마음이. 윤수 씨가 광고에 나왔어요. 네, 가슴이 서늘해져요. 안 봤어요, 진짜? 네, 진짜. 윤수 인스타그램에 떴을걸요? 윤수 인스타그램 안 보나요? 아니요, 보죠. 최근에 제 인스타그램도 못 봐가지고. 요거. 진짜네? 안녕하세요. 요즘 IT를 만드는 빨리 꺼주세요. 목소리가 정상인이어가지고 좀 그런데? 다른 사람 아니에요? 왜 이런 가식을. 이거 더빙한 줄 알았어요, 저는. 저도. 목소리부터 달라집니다. 후시 녹음해가지고 읽어가지고 그런가 봐요. 네. 저도 가끔 그런 영상 관련해 스크립트를 쓸 때가 있는데 그게 되게 잡기가 어려워요. 자기 말투와 이런 걸.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고 같은 거를 1년에 중요한 거가 몇 개 있는데 제가 발표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남이 써준 걸로 발표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써야 돼. 그러니까 그래야지 내가 충분히 아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하는 거라. 맞아. 남이 줘서 이게 뭔 얘기지?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써준 걸로 읽는 거는 정치인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런저런 얘기 할까 하다가 그냥 저희 주변에 생긴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에 바쁘다고 했지만은 중간에 또 재밌는 일들도 가끔 생기고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랑 조금 나누고 싶어서 책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또 서점 주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세일도 들어가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인데요. 네, 이 책의 제목은 녹색 커튼으로라는 포커스 나갈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녹색 커튼으로라고 하는 장편 소설이에요. 이 정도면 거의 두께로 봤을 때는 한 100페이지, 150페이지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174페이지 꽉 찬 174페이지고 그럼 이 정도도 장편인가요? 그렇죠. 장편이죠. 네. 그래서 아무튼 한 권이 다 하나의 소설로 이루어져 있는 장편 소설인데 왜 소설이냐 이러실 수 있는데 이게 에피소드가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녹색 커튼으로라는 소설은 출간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초판이거든요. 네. 근데 2021년 작이고 초판 발행일이 7월 22일이에요. 정말 얼마 안 됐죠. 네. 그런데 이게 강희영이라는 작가님이 쓰신 작품입니다. 근데 이 책이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드리면 2000년대 중반 한 2007년에서 2009년 정도 지금으로부터 한 11, 12년 전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11, 13년 전에 패션에 경도되어 있는 어떤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패션 매니아들. 그쵸. 2007년도? 네, 7년에서 9년 사이 정도? 그때가 제가 참 격동의 시기였죠. 네. 그래서 2007년이면 저도 이제 20대일 때고 2007년이면 사실 제가 첫 번째 사대보험 받는 직장을 가졌던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30대. 네. 그래서 그런 때인데 간단하게 신업이랄까? 줄거리를 설명을 해드리면 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국의 거리에서 물거품처럼 사라진 모델 다민과 그가 남긴 질문을 이어나가는 사진과 차연, 두 사람이 함께한 한 시절의 빛을 통과해 마침내 시작되는 단 한 번의 무대.
패션위크, 런웨이 그렇죠. 네.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커튼도 아마 그것에 대한 어떤 은유가 아닐까 싶어요. 녹색 커튼이. 네. 그래서 이제 이 강희영 작가님은 2019년에 최단 경로라는 작품으로 그 25회 문학동네 소설상을 수상하면서 등단을 하신 분인데요. 2019년도에. 네. 와. 그리고 그때 암스테르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한 유학생 신분일 때 소설을 써가지고 등단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왜 뭐 패션 관련했으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건 맞긴 한데 이거를 제가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제가 책 출간이 이제 7월 20 며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7월 12일에 어떤 분한테 이메일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이 작가님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서구님 안녕하세요라고 메일을 받았고. 그 보니까 그 전에 이 소설이 지금 나온 지 지금 거의 한 달도 안 된 소설이고 여기 보니까 저기 이렇게 맞아, 인사를. 홍서구님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읽어볼게요. 반갑게 인사 나눌 나를 기다려요. 밝은 마음으로 책을 드립니다. 산뜻한 여름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러니까 7월 22일 날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주셨더라고요. 네, 감사하게 굉장히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뜻밖의 메일을 받아서 놀랐는데 이제 뭐 대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릴 때 10몇 년 전에 그 네이버에 그 패션 커뮤니티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활동했던 회원님이 이분이신 거예요. 유어 보이후드 아니에요? 네, 웨스트우드맨. 웨스트우드맨이야. 참 이름을 20살 때 잡았어요. 이름이 좀 20살 약간 남성. 오글하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그 비비언에서 남성복을 좋아했거든요. 알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당시에 2009년에 코펜하겐에서 봤던 우드우드 쇼랑 앤트워프에서 봤던 엔드멀 미스터 플래그십 스토어에 대한 글도 저희 카페에 쓰셨대요. 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SBS에서 PD로 9년 동안 프로그램을 만들다가 그 PD로 활동을 하다가 네. 유학을 간 거예요? 맞아요. 네, 라디오 프로듀서로 9년 동안 활동을 하시다가 암스테르담으로 유학을 갔고 그때 저랑 몇 번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저 기억도 나요. 네. 그런데 이제 강희영 작가님이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학생활 중에 첫 소설을 발표했는데 그게 상을 수상해서 등단을 하셨고 소설가로 데뷔를 하셨대요. 그런데 메일을 드리는 이유가 되게 뜻밖에도 저한테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래요. 그래서 그게 뭔가 했더니 이게 두 번째 장편 소설인데 녹색 커튼으로가 그 나오는데 패션을 소재로 하는 이야기다. 그 본인이 작가님이 쓰실 때 2007년에서 2009년 정도의 어떤 무드를 환기하면서 이제 집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시절에 보았던 장면들이 떠올랐고 좀 그때 어떤 것들을 제가 좀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다. 네, 그래서 뭐 조금 이것도 감사하게도 이렇게 쓰셨네요. 그러니까 패션에 관한 한 저의 어떤 미감은 여전히 그 시절에 머물러 있고 일을 얻는데 서구님이 큰 영향을 주셨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책을 보내주시겠다고. 네, 너무 그래서 제가 답장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번 저희 스튜디오에 놀러 오시라. 그래서 얘기 나누자.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서페라에도 같이 한번 나오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만약에 뭐 공개 같은 것들이 괜찮으시다면 그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럼 PD는 이제 안 하시는 거예요? 전업 작가예요?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프로필에 대해서 더 많이 찾아보진 않았는데 좀 바쁜 것들 끝나면 한번 뵙자고 연락을 드리거나 사실 이 메일을 받고서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저희 산책에서 책을 좀 소개하고 거기서 뭔가 작가와의 대화 같은 거를 좀 하면 좋겠다. 괜찮겠네요. 근데 왜냐면 거기에 오는 그쵸. 손님들은 되게 다 렐레번스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듀팔 센터를 만든 안태욱 디자이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본인 자체가 딱 그 시절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안태욱 실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패션 디자이너들 뭐 헬무트랑이라든지 그런 디자이너들이 그거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이제 더 활동을 활발하게 했던 사람들인데 연결되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잘 몰랐는데 서구 씨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사실 저는 서구 씨하고 저하고는 이제 세대가 좀 다르니까 맞죠. 제가 이제 영향을 받는 세대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느껴보니까 지금 한 30대 정도의 대부분 이제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홍서구 키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은가. 왜죠? 왜냐면 제가 그 당시 2000년대 초중반부터 그 언저리에 우리나라 디자이너나 뭐 이런 패션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거의 없고 맞아요. 서구 씨 글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걸로만 봤어도 거의 이제 그들의 이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채널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네. 키웠어야 되는데. 아무튼. 네. 아니 맞죠. 그런 네. 토대로 지금 네. 지금의 서구 씨가 있는 거니까. 네. 네. 그거였거든요. 돈 싫어, 명예 싫어. 따분한 음악도 완전 싫어하죠. 네, 그죠.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이 녹색 커튼으로라는 소설이 있다라는 걸 소개시켜드리고 싶었고 뭐 아직 제가 사실 다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초기 몇 장 정도만 한번 좀 읽어볼게요. 네, 그래서 뭐 오프닝을 읽진 않겠습니다. 근데 주요 파트 같은 것들을 보면서 제가 쓱 봤거든요. 그런데 진짜 좀 뭐랄까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여기 홍서구가 거론되진 않나요? 없습니다. 네. 아무튼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뒤꿈치를 든 채 뛰어다니는 걸 샌들 끈이 끊어졌다며 웃던 너. 누군가 말했지. 골목 끝에 바리케이드를 세워놓을게. 볕이 좋으니까 더 빨리 뛰어도 돼. 그날 선보인 우드우드의 2010 봄 여름 컬렉션은 분명 너를 위한 것이었지만 나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 너를 메인 모델로 세운 것이 그랬고 투어리스트라는 쇼의 주제가 그랬어.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우드우드가 한때 한번 우리 방송에서 서구 씨가 한 15분에 걸쳐서 설명해줬던 그 어디 출신 브랜드죠? 덴마크. 네, 덴마크 브랜드죠. 네, 네. 덴마크 이제 지금은 사실 그 본인들의 레이블도 마찬가지지만 이 편집 매장도 계속 전개하고 있고 여기 디자이너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기 색깔이 있는 것들을 하고 그리고 바로 그 뒷장에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소설의 내용을 읽는다기보다 패션에 어떤 코멘트가 들어간 것들을 조금씩 발췌해서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설의 흐름은 아니고요. 네, 근데 오늘 쇼를 보러 왔나 봐요. 내 표가 있는 건 아닌데 매장 앞에서 한다길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군요. 한국에서도 우드우드가 유명한가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에딕티드 매장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요.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랑 친한 이제 뭐 맵스 매거진의 얘기가 나오고 네. 뭐 그런 진짜 이때 20대를 보낸 어떤 특정한 젊은 사람들이 그때 패션이라는 어떤 환경이나 주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설이 그러니까 완전 픽션은 아니고 약간 팩션 같은 건가? 본인 이야기를 약간 좀 뭐 각색한? 그 보통 그러니까 모르긴 해도 네. 그 소설가들이 좀 그 리얼리즘에 가까운 소설들을 쓸 때는 이제 그 직접적인 경험이나 간접적인 경험들을 녹여서 어떤 세계관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맞아요. 네, 근데 이 어떤 제가 살짝 그 브리프를 해보면서 보니까 작가님이 그때 생각하신 어떤 경험들, 본인이 직접 겪은 거, 그리고 본인이 관찰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소설의 화자로 녹여서 네. 이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어떻게 저는 되게 좀 신선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그 내용을 읽어보지 않아서 제가 이 작품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사실 그 패션이라고 하는 어떤 옷이라고 하는 뭔가 그런 문화 같은 것들이 되게 여러 군데에 퍼져 있잖아요. 네네. 뭐 예를 들어 뭐 지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뭐 김혜수가 주연을 했던 또 드라마도 있었어요. 뭐 패션 맞죠. 매거진을 만드는 뭐 SBS인가 이런 데서 했던 뭐 섹스 앤 더 시티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죠? 네. 그런 느낌으로 했던 것도 있고 뭐 유명한 또 저기 그 보그 안나 윈투어를 좀 직접적으로 다룬 악마는 악마는. 프라드를 네. 읽는다도 원래 원작이 소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좀 보통 칙릿이라고 하는 약간 그런 트렌디 소설이랑 이 소설은 조금 다르긴 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순수 문학이고 다만 그 소설 환경의 내용이 그 당시의 패션이다 라는 것인데 근데 이거는 되게 의미가 있고 되게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우리 뭐 많이 보는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작가만 보더라도 이분이 다른 분들하고 조금 차별화되는 부분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소설에 이제 나오는 배경이 되는 시대에
벌어지는 동시대적인 어떤 그 문화라든지 맞아요. 취향이라든지 네. 이런 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때 느꼈던 그 맞아요. 취향을 굉장히 많이 녹여내거든요. 맞아요. 유명한 것도 있죠. 야구라든지 네. 뭐 재즈라든지 그렇죠. 음악이라든지 네. 주로 이제 하루키는 음악 쪽에 더 많이 그쵸, 이제 그쵸. 얘기하는데 그런 한 그 카테고리로 패션을 건드리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 되게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실 그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내용에 대해서 더 언급하는 거는 여기서 좀 자제를 하고, 뭐 녹색 커튼으로 치면 벌써 온라인 서점이라든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직접 구매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그 뒤쪽에 그 동료 소설가 분들이 쓴 추천사가 있는데 이거는 좀 읽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한번 읽어볼게요. 녹색 커튼으로의 주요 무대가 패션위크의 런웨이라는 사실이 내 마음을 뛰게 했다. 결코 사실 그 자체를 포착해낼 수 없는 카메라로 직진하면서도 구부러지는 빛을 기록하려는 뉴 미디어 시대에도 과거를 결코 온존할 수 없다는 인간의 회화는 여전하거나 더 심화했으므로, 좀 어렵네요. 네, 화자를 따라 그가 목격한 런웨이의 걸음을 나도 함께 받거나 수행한 것 같다. 조명과 플래시와 눈빛, 그만큼 수많은 빛이 교차하는 런웨이에서 그는 무대 뒤 녹색 커튼의 색채에 주목하며 아름다움을, 그리고 한국 소설에서 유난히 조심스레 접근했던 말인 예쁨을 정치하게 탐구한다. 엄청나게 글을 어렵게 쓰시는 분이네요. 네. 이분은. 이국 체험의 꿈이 잠시 산산조각난 지금, 위성이 갱신하는 이국의 스트리트 뷰, 그 정확한 좌표를 통해 제시하는 예술가 소설은 강희영만이 해낼 수 있는 영역이라고 확신한다. 소설가 박민정. 이분 소설은 제가 못 읽겠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쵸. 근데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윤수랑 같이 방송했을 때 댓글 중에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이제 정보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뭐 브랜드나 뭐 제품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전 세계가 동시대적으로 그쵸. 알 수 있을 정도로 맞아요. 이래서 뭐를 뭐 너무 많아서 걱정이지만 어제 프래그먼트 그 트래비스 스캇도 떨어졌거든요. 저도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좀 귀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스스로 이제 사고나 이제 사색, 여기 좀 뭐랄까 디깅 이런 것들이 좀 지금보다는 많을 때였기 때문에 이때 사람들은 좀 그런 거에 대한 좀 뭐랄까 추억이 좀 많이 있지 않는가. 지금보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지금 친구들도 나중에 또 뭐 시절이 10년 지나면 지금에 대한 또 추억이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걸로 봐서는 저도 2007년부터 9년 사이면은 그 당시에 절반 정도는 LA 왔다 갔다 하면서 니먼 브로더스 사고가 터지고 막 이러면서 막 폭풍과 격정의 시간을 보내던 때였지 않습니까? 그쵸. 그때 비즈니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가 굉장히 그 아이코닉한 시절인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되게 많은 디자이너들이 그 새로운 무드를 막 쫓다가 한번 와장창 무너지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패션에서도 되게 격변이 많았거든요. 이때도.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또 젊었던 친구들, 뭐 서구 씨도 그렇고, 뭐 승준이, 뭐 윤수 이런 친구들도 되게 많은 또 기억들이 있었을 텐데, 맞아요. 그때를 짚어줄 수 있는, 보다 보면 이제 떠오르는 것들이 있겠죠. 맞아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사실 그 책을 읽지 않았지만 어떤 여기 아마 이 소설의 주인공들로 보이는 사람들의 이름을 봤거나 할 때 또 제가 사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생각나기도 하네요. 네. 약간 모델들이 주인공인가요? 모델과 사진가가 일단 주인공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사진가 그냥 패션 사진가라기보단 스트릿 스냅을 찍는 사진가로 보여요. 슈고리. 네. 그런데 저도 또 소시적에 또, 찍었죠. 네. 네. 사실 거의 초창기에 아주 재밌는 그런 경험이었는데, 사실 살면서 오히려 어떤 이런 작품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때는 과거에 대해서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를 더 얘기하게 되는 순간들이 온단 말이에요.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라떼는이라고. 그렇죠. 근데 라떼는 이꼴 되게 꼰대 같단 말이에요.
네. 너무 심하죠. 나 때는 어쨌고 저쨌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저거 진짜 꼰대 같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나보다 어린 누군가가 있을 때 그 짓을 제가 하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때는 어땠고 막 이런 얘기 하면서.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얘기하다가 그런 거 얘기하면 너무 꼰대 같다. 내가 오늘 얘기했지만 이제 안 해야겠다. 그랬더니 그냥 뭐 재밌다는 사람도 있고 어쩌다는 사람도 있고 했는데, 그거는 그냥 휘발성으로 그런 이벤트, 그냥 이벤트도 아닌 뭔가로 넘어가는데, 사실 그때의 기억을 끄집어내가지고 자신의 어떤 결과물로 좀 압축을 시킨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면에서 아카이브를 베이스로 창조를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저는 제가 하는 창작의 어떤 결들이랑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언어는 다르겠지만 좀 호의적이 됩니다. 작품에 대해서. 참 예전에 스트릿 사진 열심히 찍고 다니고 이랬다가 누군가가 서구 씨한테 사진보다는 글에 좀 집중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온을 줬다는 거 기억이 나. 누구였죠? 그게? 조만호요. 네. 역시 대단한 분인 것 네, 같습니다. 성견지명 아주. 네. 사실 어쨌든 사람들이 저를 글로 기억을 하니까 저는 제 인생은 거의 조만호가 만들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조금만 더 만들어 달라고. 돈 싫어 말고 그런 거 좀 만들어주면 좋았을 텐데. 네. 아무튼 이렇게 지금 사실 우리 청취자들만 해도 이제 본인들의 이제 직업이 이제 패션하고 관련 직접적으로 없지만 의사도 있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분이 계시지만. 의사도 계세요? 네? 의사도 계세요? 네. 그런데 굉장히 이제 패션에 깊이 이제 관심이 많고 좋고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사실 많아요. 옷 잘 입는 사람들도 많고 또 좋은 것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진짜로 패션에 굉장히 디깅하는 그런 사람들은 좋아하는. 또 다른 거잖아요, 개념이. 맞아요. 그러니까 최신 어떤 것들 아이템을 구매를 해서 그거를 쇼잉을 하는 소위 말하는 인싸 같은 것과, 또 저희 채널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 수 있겠지만, 맞아요. 사실 좀 결이 좀 다르거든요, 말하자면. 맞습니다. 우리가 좀 그런 결이죠. 그렇죠. 우리가 또 장석종하고 다른다고 한다면 그런 점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장석종이 모든 걸 다 가진 남자라고. 그렇죠. 우리는 좀 몇 가지가 빠졌어요. 몇 가지만 빠졌을까요? 아무튼 그래서 이 녹색 커튼으로라는 작품이고, 한번 되게 책도 가볍고, 저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책이라고 엄청 큰 사이즈에 두껍고 하면은 사실 가지고 다니면서 읽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저는 문고판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책은 완전한 문고판 사이즈는 아니지만 그냥 가방에 넣고 다니거나 차에 두면서 혹은 지하철에서 이렇게 읽으면서 다니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예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 약간 그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렇죠. 판형이 제 책이랑도 비슷해요. 갖다 또 대본은 사이즈 똑같네요. 사실 제가 이거 만들면서 빨리 만들어야 돼가지고 센치 재가지고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책도 하나 드릴게요. 근데 이 패션을 소재로 한 이런 이제 순수 미술들도 많이 있고, 근데 또 패션 우리 예를 들면 톰 포드 같은 경우에 패션을 디렉터면서 영화 감독도 그쵸. 하고 이런 사람들도 좀 있잖아요. 근데 사실 톰 포드의 영화들을 제가 사실 거의 다 봤거든요. 2개밖에 없지 않아요? 알고 보면 서너 개 아닌가? 2개인가? 그래요? 아무튼 제가 본 거 크게 기억나는 건 저도 2개인데 생각보다 되게 고퀄이에요. 엄청나요? 저는 감독으로서 엄청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요런 류의 패션과 관련이 되어 있으면서 다른 쪽에서도 크게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또 누가 있나요? 일단 얘기하신 톰 포드 얘기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머리를 좀 식히려고 어쨌든 조금 쉴 때는 그냥 영화를 틀어놓거든요. 네네. 근데 싱글맨 당연히 나왔을 때 완전 보진 않았어요. 사실 저는
왜 패션 디자이너가 감독을 한다고? 약간 이런 좀 선입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사실 마크 제이콥스 또 배우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막 그랬는데 그 수년이 지난 다음에 싱글맨을 처음 봤을 때 아, 이 영화는 대단한 영화구나. 전 그거 처음 볼 때 네. 한 방 얻어맞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고 최근에 다시 봤단 말이에요. 이제 영화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나서. 그런데 다시 봤더니 이제는 과거에 안 보였던 게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봤을 때는 저한테는 톰 포드는 그 구찌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고 그 사람 이꼴 저한테는 블랙이었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굉장히 블랙이 전반적에 다 깔려 있어요. 그러면서도 컬러가 엄청 그 섬세하게 들어가 있어요. 네, 컬러가 미장센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이제 현재와 과거에 행복했던 시기를 나누는 거를 그 컬러의 톤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인이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는 웜톤으로 하고 현재는 조금 그 블루톤이에요. 쿨톤. 쿨톤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봤는데 그 뭐 세트며 그게 현재 얘기가 아니라 조금 과거라는 네, 네. 네, 근데 그 당시에 또 그 줄리엔 모어가 입고 나온 어떤 스타일링이며 또 그 되게 규칙적이고 자기 규칙에 뭔가 철두철미한 사람으로 그 콜린 퍼렐이 아니지 콜린 펄스. 콜린 퍼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다시 봐도 그 사람이 입은 수트는 진짜 남자가 봐도 반할 정도다. 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처음 봤을 때 저 이런 부분은 당연하죠.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니까 패션 그것도 가장 첨단에 있는 그런 명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니까 뭐 미장센, 컬러, 뭐 소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워낙에 알아서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주는 울림 또한 맞아요. 네. 사실 이건 격가지죠. 예. 그 콜린 퍼스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냥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약간 뭐 그 성적 취향이라든지 이런 거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지만 그 사람 그냥 이거를 그냥 굉장히 그냥 절절한 그냥 사랑으로 딱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것들이 아 저렇구나 실제로 난 이런 거를 느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뭐 가지고 있는 성향이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할 수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감독으로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게 좀 달랐고 그 뒤로 나오는 이제 록토난 애니멀 그 영화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조금 그 전작에 비하면은 이 내용은 좀 어려웠어요. 저한테. 맞아요. 네. 내용은 좀 어려웠지만 아무튼 그 영상이 주는 그 충격 이런 것들은 굉장했죠. 그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가 제이크 질렌홀 나오죠. 맞죠. 얼굴이 되게 큰. 얼굴 크구나. 되게 작아 보이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마크 제이콥스 형님은 조금 예전에 비해서는 배우로서는 조금 이렇게 본인 디자이너로서의 그 명성에 비해서는 조금 못 미치지 않나. 뭐 일단 제가 그분 필모를 본 적이 없어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그 저는 뭐 그냥 굳이 마크 제이콥스 얘기를 하자면 그 마크 제이콥스가 그 지금 이제 나이를 많이 먹었잖아요. 맞죠. 그 막 20대 30대일 때의 마크 제이콥스를 사실 지금 다시 보면요. 그 루이비통에서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하고 있을 때 마크 제이콥스 보면은 정말 되게 디자인에 몰두하는 디자이너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뿔테 안경을 끼고 맨날 입고 나오는 회색 스웨터에 통 넓은 바지에 그 흰색 스니커를 신고 몸도 지금은 완전 근육질의 조각 같은 몸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조금 살짝 비만 체형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에서 지금은 여러 가지로 뭐 젊은 뭐 또 남자친구도 있고 과거에는 그래도 굳이 성별의 경계를 나눈다면 그냥 남성복을 입고 다녔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마크 제이콥스가 자기 자신이 좀 아이콘화 되기 시작하면서 그 성별의 경계와 상관없는 스타일링을 아주 즐기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네. 하이힐 같은 건 뭐 그냥 디폴트로 들어가고 뭐 꼼데가르송의 스커트 같은 것들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진짜 어떤 자리에서가 아니라 실제로도 막 입고 다니고 최근에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그 에센스 센스닷컴에 마크 제이콥스 완전 회고전 같은 특집 기사가 길게 있었는데 거기서도 엄청 멋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아 저런 어떤 그 자신의 삶에 대한
물론 그 사람은 부자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당당함 같은 것들이 뭐 내부에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좀 좋아 보인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저는 그 마크 제이콥스를 계속 희화하는 부분처럼 이제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왜 그러냐면 저는 좀 되게 부러워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도 사실 쉽게 경험하지 못한 모든 큰 것들을 젊었을 때 다 하고 약간 별책부록 같이 새로운 인생을 한 번 더 사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진짜 그렇네요. 네. 그래서 누가 그럴 수 있겠어요, 살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 되게 부러운 마음에 이렇게 좀 한 번씩 놀리는 듯한 멘트를 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또 뭐 이 얘기는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까요? 뭐 더 이어갈 게 없었나요? 얘기를 하려다가 갑자기 좀 멍해졌습니다. 나는 그 마지막으로 그냥 이렇게 딱 끝내버리는 거는 좀 아쉬우니까 서구 씨가 또 이 헬무트 랭에 대해서 그 많은 사실은 것들을 쌓아온 사람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헬무트 랭 하면서 홍석우죠. 우리나라에서 헬무트 랭 전문가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분도 또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였고 지금은 또 다른 쪽에서 이거 하고 있는 아티스트로서 그런데 그 사람은 뭐 거의 아카이브 우리나라에서 쭉 이렇게 훑었던 사람으로서 그거 정도 간단히 서치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그러니까 굳이 연결을 하자면 이제 저희 2007년 뭐 이제는 꽤 시간이 지난 어떤 패션의 이야기들을 할 때 사실 그 시대에 어떤 우상 같은 디자이너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중에 한 명이 톰 포드였고 마크 제이콥스였고 또 그들의 우상이었던 사람이 사실 헬무트 랑이었어요. 네, 그런 면에서 어떤 좀 얘기할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사적인 기억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정보를 흐르는 것들은 사실 인터넷 검색하거나 다른 유튜버들이 할 것 같고 그 저한테 헬무트 랑을 처음 그러니까 저의 첫 기억은 사실 티셔츠였어요. 그러니까 2003년, 2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헬무트 랑의 진짜 전성기는 90년대 이미 왔고, 저보다 더 연배인 성우형은 헬무트 랑을 훨씬 저보다 먼저 더 접했겠죠. 네, 저는 처음 이 브랜드를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았던 건 뭐였냐면 그 90년대 후반쯤에 어떤 룸 인테리어 프로덕트라는 인테리어 소품을 하는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2명 중에 한 명이 완전 게이 남자인데 너무너무 잘생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되게 젠틀하고 이러는데 술을 마시면 굉장히 막 나간 아가씨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나 같은 사람은 뭐 이런 옷이나 입고 다니지 이러면서 보여준 게 이제 헬무트 랭 핑크색 바지, 진 바지였어요. 근데 이게 왜? 그래서 되게 예쁜데 막 이러면서 보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거기가 이제 미국에서 그 사람 만났는데 미국에서는 핑크색 바지 같은 거 입고 다니는 거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게이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나봐요. 그래서 왜냐면 미국 일반 사람들은 훨씬 보수적이라. 네, 맞아. 그래서 그런 얘기 막 하면서 저 브랜드 괜찮네, 막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티셔츠였고 또 하나 생각하면은 그 유명한 진이 아니라 카고 바지였어요. 카고 바지도 그렇게 흔하게 나오는 건 아닌데. 근데 왜 그랬냐면 그냥 그거는 그때 저의 상황에 기인해요. 그러니까 하이엔드 패션이라는 것들을 막 이제 맛보기 시작할 때였어요. 근데 완전 그냥 학생이니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막 디깅을 이제 그런 비슷한 취향을 갖고 있는 친구랑 맨날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 그 옥션. 옥션. 옥션에 뭔가 헬무트 랑도 뭐 재고 같은 게 있겠죠. 직구의 개념이 아직 확실하지 않을 때였는데 그런 물건들이 왠지 모르게 나왔어요. 좀 싸게 올라갔나 보다. 그래서 그때 그냥 헬무트 랑의 그 옷들이나 그런 것들을 컬렉션을 보고 있으니까 사진 같은 걸로 그때는 웹이 아니라 책에서 봤지만 그걸 보고 하나 사보고 싶다. 그렇죠. 궁금해서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실물을 보고 싶어서 아주 베이직한 반팔 흰색 티셔츠를 샀어요. 그리고 헬무트 랑이 아직 본인 브랜드를 하고 있을 때여서 그 고유의 로고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헬무트 랑이 자기 브랜드를 그만두고 이제 회사 자체가 다른 곳에 또 인수가 되고
다른 디자이너들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겼을 때부터 라벨이 또 바뀌었어요. 지금은 또 바뀌었고. 네. 네, 근데 그런 것들, 그래서 그때 초기에 그것들을 보고 굉장히 좀 경도됐죠. 뭔가 그 이미지들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 패션에서 미니멀리즘, 최소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멋있게 구현하고 있는 사람이 헬무트 랑처럼 보였어요. 사실 헬무트 랑의 디자인을 말할 때는 미니멀리즘이란 단어로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네. 지금 기준으로 볼 때는 미니멀리즘에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벗어나는 부분들도 그쵸, 많이 있으니까. 훨씬,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또 한 번 더 인지한 게 지금 생각이 나네요. 그 다음에 제가 헬무트 랑을 인지한 거는 서상영 디자이너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상영 그렇습니다. 실장님 때문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서상영 실장님의 이제 처음 브랜드 만들고 제가 거의 맨날 막 샵에 놀러 가고 컬렉션도 보러 가고 막 그러면서 지내는 와중에 비슷한 시기에 이제 그때 그 상영 실장님이 한창 활동하실 때도 그러니까 본인을 소위 말하는 패셔너블하게 꾸미는 종류의 디자이너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빡빡머리 하고 뭐 그냥 헐렁한 티셔츠에 네. 그런 디자이너들을 사실 저는 거의 처음 봤어요. 그때도 디자이너들이라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아예 없었는데 얘는 약간 스트릿 계열이었어요. 말하자면. 네. 근데 그때 상영 실장님이 어떤 청바지를 입고 있는데 청바지에 검정색 고무 실리콘 같은 패치들이 이렇게 막 붙어 있는 거예요. 아, 저도 아주 유명한 생각납니다. 네, 아주 유명한 네. 컬렉션이거든요. 네. 네. 아니, 성냥이가 입고 있는 거가 생각나요. 그래서 네. 이제 그걸 보고 어떻게 뭐 디깅을 찾았던 것 같아요. 물어봤던 것 같진 않고. 네, 근데 쪽팔리니까. 그래서 그랬겠죠 아마도. 네. 근데 그 바지 저도 샀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헬무트랑 청바지에 그 라벨이나 어떤 그 백 라벨 뭐 그런 부속품들 그리고 디테일들 뭐 어쩌고들을 그 종이의 택 같은 것들을 보면은 정말 제가 봤을 때 그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그 완성도는 사실 굉장히 커머셜한 완성도는 완성도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계열이 또 있잖아요. 뭐 조금 뭔가 하나 빠진 듯한 완성도. 네, 그런 면에서 좀 더 멋스럽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느낌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갭이랑 한 끗 차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아무튼 그런 게 굉장히 좋았고. 그러니까 서상영 디자이너도 보통 보면은 뭐 헬무트 랭이라든지 랍시머즈 약간 그쪽 계열에 이렇게 있었다고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당시 이제 2000년대 초중반에서 한국 남성복 디자이너들이 올라올 때 제가 봤을 때 한국 남성복의 주요 레퍼런스는 프랑스가 아니고 이탈리아였어요. 정욱준의 롱커스텀이 좀 제일 머저리티 했던 그런 느낌이었죠. 네. 남성복의 주류가 어쨌든 간 뉴욕도 아니고 프랑스는 더 아니고 파리는 더 아니고 런던은 뭐 취급도 안 해줄 그렇죠. 때였고 볼세 뭐 네, 이쪽은 조르지오 아르마니 뭐 이런 어떤 당시 주류들 네. 그리고 그때 신성같이 등장한 디자인도 사실 뭐 그 딘앤덴의 디스퀘어 도트 같은 브랜드였기 맞죠.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되게 오히려 무슨 반체제 인사처럼 보였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네. 네, 그래서 더 빠졌던 것 같아요. 돈 싫어 명예 싫어. 네, 진짜 후회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랬는데 이제 헬무트랑을 그러다가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좋아하게 되니까 옷도 사보고 막 여러 가지 해보다가 그때 형 누나들한테 야 90년대 매장 있었다 한국에 IF 전인가 뭐 홍대 쪽에 있었다고 저한테. 그래요? 전 네. 기억 없는데. 네, 아무튼 뭐 그거는 뭐 아직 추천은 뭐 제가 파악하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었고 그치만 우리는 그 볼 수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제일 아쉬운 게 헬무트랑 그때 웹사이트는 정말 완전 혁신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완벽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기능적으로 엄청 불편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그러니까 네. 뭔가 사진만 되게 덩그러니 떡떡 있고 근데 이렇게 최소한의 기능으로 이렇게 멋있는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구나라고 느꼈던 게 2004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그 헬무트랑 옛날 컬렉션들 중에 그 메탈릭한 가죽 그러니까 가죽 위에 메탈릭 코팅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가방을 만들고 뭔가들을 하고 그 컬렉션의 캠페인을 유르겐 텔러가 찍은 적이 있어요. 네, 네. 아주 지금도 굉장히 화제가 되는 캠페인 중에 하나고 완성도가 지금도 전혀 꿀리지 않거든요. 현재 기준으로 봐도 그게 2000 몇 년도? 4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 4년에서 5년 사이인데 네, 네. 더 이유는 아닐 거예요. 네, 왜냐면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때 제가 그 가방을 이제 헬무트랑 웹사이트에서 보고 잡지 같은 데서도 못 봤어요. 한국 잡지에서는. 왜냐면 안 들어왔으니까. 근데 무의가 생기고 편집 매장 한삼에서 하는 무의가 생기고 그 가방을 남성복 그 섹션이 따로 있는 편집 매장이란 것도 그때는 되게 희귀한 일이었거든요. 맞죠. 네. 층이 달라져 네.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서 근데 헬무트랑에 그게 있는 거예요. 가방들이 아주 큰 막 좀 더플백 같은 거였어요. 근데 물론 못 샀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비싸지도 않았어. 한 50만 원? 네. 네. 아니, 그때 그때는 50이면 달라져 지금 50이랑. 근데 덜덜 떨면서 이제 막 못 샀는데 그거를 실물로 보고 그 다음해인가 헬무트랑이 은퇴를 했어요. 얼마나 아까워. 자기 브랜드에서.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예술가의 길로 전업을 한다고 선언을 하고 한 1년 있다가인가에 판타스틱맨 매거진 이 남성복 잡지로 지금도 아주 제일 유명한 잡지 중에 하나인 판타스틱맨의 3호인가 1호인가 3호인가 아무튼 초기 이슈에 이 닭을 한 마리 이렇게 들고 이제 패션 디자이너의 길을 벗어난 헬무트랑을 처음으로 커버 스토리로 조명한 기사로 실었었죠. 거기도 이제 자신의 그 약간 벗겨지는 헤어를 까고 네, 브루스 웨버가 촬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아주 뭐 성추행 이슈가 좀 있긴 했지만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제 직장 그만두고 다 치킨집을 여나 보죠. 네, 닭을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기 뉴욕에 아주 좋은 어떤 넓은 곳에서 좀 농장 같은 데서 살면서 예술가의 길로 들어서고 헬무트랑은 그 자기의 길을 진짜 예술가로 터닝을 해서 사실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때도 헬물랑 큰 관심 없고 그냥 거의 돌첸가바나 막 좋아하고 막 그러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아쉽다.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 같다. 근데 그 성호 형이 하나 아셔야 될 게 헬무트랑은 그때 라프 시몬스급으로 지금 인기가 있질 않았어요. 네. 네. 라프는 그때도 정말 말하자면 좀 언더독이었지만 언더독 중에 제일 탑스타 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러냐면 당시가 특히 정윤기 씨하고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죠. 그러니까 명품으로 쳐주질 않았어요. 그런 것들은 다 그치. 라프니 헬멧이니 뭐 이런 것 쪽은 명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고 가면 욕만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알아주는 윤기가 알아주는 걸 입었어야 되니까. 네, 진짜 그럴 수 있죠. 그런 거를 보통 그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네. 그랬는데 이제 제가 방금 전에 그 말씀을 드린 게 지금 라프 시몬스의 그 당시 컬렉션들은 못 사거든요. 그냥 막 1,000만 원, 몇백만 원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다시 아카이브 컬렉션 나오고 했잖아요. 근데 헬무트랑의 제가 말했던 주요한 컬렉션들도 일부가 빈티지 피스 취급을 받아요. 90년대 후반 컬렉션 같은 경우는 뭐 일본인가 어디 그걸 그렇게 전시해 놓은 데 있다고. 맞아요. 네, 엑시비전 같은 것도 했고 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가격을 조정하기도 하죠. 네, 좀 뭔가 가격을 만드는. 그렇죠. 네, 근데 한국에서는 제가 당근마켓 같은 데서 가끔 봐요.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에 진짜 멋있는 거의 사각형 직각으로 생긴 헬무트랑 옛날 그 선글라스 같은 것들이 뭐 안 쓰는 선글라스 팝니다. 막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그 시계 이 브레이슬릿을 얇게 만든 또 팔찌가 있는데 그런 것들 같은 것도 가끔 올라오고 오히려 한국이 좀 저평가돼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 드문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거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막 좀 띄우는 편인데 헬물랭은 좀 그렇지 못하는 모양이에요.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조금 혼재돼 있더라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빈티지 디자이너 브랜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데는 이제 좀 고가에 팔고 그쵸. 이제 집에서 그냥 안 입는 거 꺼낸 분들은 조금 저가에 팔고 네, 그게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고 아무튼 예술가의 길로 들어서신 다음에는 어떤 작업을 하냐면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뭐 하나 선물 받은 게 있는데 이제 저랑 이런 얘기들을 나눌 정도로 헬멧트랑을 좋아하는 또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헬멧트랑이 최근에 한 작업들에 대한 전시 카탈로그를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도 다행히 딱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조각 뭐 이런 건 아닌데. 아, 그렇죠. 네. 어이. 이건 진짜 뭔가 추상적인 작업이죠. 네. 벽에다가 지금 저기 페인트 칠 더덕더덕 해놓은 그런 거 같이 뭔가 이런 보이지만 좀 나무 같은 이게 좀 거꾸로 뜨시긴 했는데. 네. 요게를 지금 예. 그래서 뭔가 멀티미디어를 사용해가지고 뭔가 세로형의 긴 오브제를 아주 거칠게 만드는 작업들을 연작처럼 수년째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보통 패션 쪽에 있거나 뭐 예를 들어 연예인이 예를 들어 예술을 한다 이러면 사실 관심이야 많이 받지만 그 작업 자체가 좀 뭐랄까 저평가되기가 쉽죠. 그러기가 쉽잖아요. 근데 헬무트랑은 인정받는다. 제가 인정받는지까지를 막 디깅에 찾아보진 않았는데 진짜 파인아트 갤러리들에서 자신들의 전시를 계속 하고 있고 또 아티스트로서의 작업들에 대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이게 뭐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그래도 유명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조명하고 이러는 경우는 별로 안 많아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쵸. 오히려 이 사람이 본인의 그 어떤 세계관을 인정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그런 면에서 좀 괜찮은 것 같다. 네. 이거 하자고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렇게 할 게 많았는데. 할말 그러게요. 할 말 별로 없었는데 솔직히. 그리고 뭐 살짝 뭐 비하인드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그 인스타그램에 그 헬무트랑 아카이브 언더바하고 컬렉션이라고 치면은 아카이브도 있고 컬렉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라프 시몬스 아카이브처럼 그런 여러 가지 헬무트랑 아카이브를 또 쌓는 계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헬무트랑 컬렉션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퍼플 매거진에 뭐 올리비에 잠이나 이런 사람들도 맞아요. 좀 추억을 좀 감도는지 팔로우도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잘 안 올렸어요. 근데. 팔로워가 1,400명이나 되나요? 네. 오, 제 인스타의 2배네요. 근데 그래서 제가 우리 서구 씨가 우리나라 헬무트랭 전문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실질적으로 그게 또 맞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1986년에서 2005년까지 그러니까 헬무트랑 본인이 자신의 패션 레이블을 만들었던 시기에 이미지들만 제가 랜덤하게 올려요. 딱 한 장 요 사진만 이때 크리스마스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리바이벌된 컬렉션 중에 크리스마스가 생각나는 옷을 하나 올렸습니다. 모델이 아주 훌륭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이런 옛날 얘기도 가끔 하면 재밌는데 그 제가 이 얘기 방금 하기 전에 그 라떼는 같은 거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바로 못 지킨 감이 좀 있네요. 아니요, 이거는 그때의 어떤 추억을 한번 다시 반추한 그런 거고 또 그 역사니까. 맞아요. 사실 이런 얘기 할 수 있었던 어떤 흐름도 저는 이 책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 녹색 커튼으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2010년 전후의 패션을 좋아하는 진짜 패션 키즈들의 정서 같은 거. 지금은 저는 이제 그런 게 전혀 없다고 봐도 사실 무방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 당시에 뭐 이런 브랜드들 얘기했을 때의 느낌만큼 지금의 디자이너들에 대해서 지금의 젊은 친구들도 똑같은 정도 수준의 어떤 뭐 애착이라든지 감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당연히 그러겠죠. 자기 세대의 어떤 그 자기 세대가 사실 사람이 보는 제일 중요한 어떤 포인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흘러가는 거고 흘러가고 난 뒤에 또 돌이켜보면 또 그런 또 추억들이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이제 이 책을 토대로 해서 2000년대 중반 정도의 그런 패션 그리고 또 패션과 그 다음에 다른 카테고리의 이제 연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보게 됐네요. 아무튼 이번 주권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도 한번 재밌게 보시고 관심 있는 저희가 얘기했던 뭐 영화나 뭐 블랙 위도우라든지 그런 것들도 관심 있는 꽁트가 시작됐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들 건강하십시오. 안녕. 녹색 커튼으로 이 책입니다. 강희영.